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26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그 페르시아 왕자, 그다음에 신라 공주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이란에서 옛날에 구전된 그 서사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쿠시나메라고 있었는데 그 서사시를 보면 멸망한 사산조 페르시아의 왕자 가 망명했고 그 망명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신라 공주와의 사랑 결혼 뭐 이런 얘기를 들려줬잖아요. 이마영 기자는 혹시 그 지금까지도 이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게 뭐죠? 아기축. 아기축.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 이란 간의 핵 협상이 뭐 사실상 타결됐다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도 뭐 역시 악의 축이니 뭐 불량 국가 뭐 이런 그 이미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뭐 쿠시나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조금이나마 뭐 들어보게 되면 이제 아마도 이란을 두고 그렇게 손가락질만은 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란 사람들은 또 굉장히 또 한국 사람 좋아하거든요. 한국 드라마도 열광하고 아까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그 지난번 며칠 전에 이란 다녀온 기자가 있는데 누가 다녀왔죠? 국제부의 남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 그 기자가 사실 그 굉장히 인상 깊게 여겼던 모양인데 갔다 와서 쓴 기사 제목이 이란에 대한 오해와 진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 제가 그 8년 전에 가서 느꼈던 거하고 아주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란에 만년설이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악의 축 이야기, 불량 국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들 매우 좋아한다든지 또 자부심은 또 대단하다든지 뭐 겉으로는 서방에 대해서 반감은 있지만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 굉장히 또 자유분방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우리에게 하여튼 이란이라는 나라는 불량 국가도 아니고 악의 축은 아닙니다. 사실 뭐 그거는 서방의 잣대, 미국의 잣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란하고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감자 뭐 주먹 감자를 먹였다고 뭐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도 K로스가 먹인 거지 사실은 이란 선수들이 먹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쿠시나메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과 이란은 혈맹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 없으니까는요. 뭐 단정 지을 수는 뭐 없는 거죠. 근데 전설에 따르면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00년 전 뭐 맺었던 혈맹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쿠시나메는 허황된 전설이나 신화였을까요? 예, 이번 주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쿠시나미 이야기를 검증하는 오늘 이번 주니까 웬만하면 이제 제 블로그에 띄워놓을 얘기가 있거든요. 쿠시나미 이야기라든지 그 후속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해서 들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말만 들으면 조금 전문 용어가 나오고 그래서 고고학 자료, 역사 자료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단군 신화를 떠올려 보면 역사적으로 뭐 입증되는 것만큼이나 어쨌든 간에 신화전설이라는 거기 내용에 담긴 그 함의 이런 게 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쿠시나메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이나 고고학적 사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이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어요? 그 고고학 자료를 보면 좀 그렇습니다. 쿠시나미 이야기가 사실 그 7세기 중반 정도 최종적으로 저희 사산조 페르시아가 최종 망한 거는 651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사산조 페르시아가 망할 때부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5, 6세기 무렵 그 신라 고분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계통의 유리 제품이 사실 여러 점 발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남대총 같은 고분들의 유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로마형, 페르시아형 유리 제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고 자태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 제품들을 지금 쓰더라도 굉장히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예컨대 이제 서로마가 멸망한 게 5세기 후반까지 그때 이제 그 로마 영내에서 제작된 유리 용기들을 우리가 로만 글라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유리 용기들이 이제 흑해니모, 남러시아, 그다음에 사산조 페르시아, 중국을 거쳐서 이제 신라로 유입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형적인 페르시아 계통의 유리 제품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기법으로 제작된 커트 글라스라고 있습니다. 커트 글라스라는 게 무늬를 새긴 유리인데요. 거기 뭐 우리가 뭐 황남대총 북묘가 사실은 왕비의 무덤으로 사실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출토가 됐습니다. 커트 글라스는 쿠시남의 주인공 아비틴 우리가 뭐 지난번에 봤던 아비틴 이제 원 인물은 원래 그 이란 최후의 왕자는 피루즈인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이 현신이라 할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전설상의 인물인데 그 아비틴의 본향이잖아요. 이란이 사산조 페르시아 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커트 글라스가. 또 다른 교류의 증거들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경북 칠곡군 송림사 5층 전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출토된 네. 금동제 사리그릇 그것도 보면 이제 페르시아 계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세기 제품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 탑의 가운데 보면 이제 금동제 사리함이 있고 그 속에 한 높이 한 7cm 정도 그거에 이제 녹색 유리방이 있는데 바로 그게 사산저 페르시아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리잔 표면에 보면은 사산저 페르시아 시대 유행했던 고리무늬가 이제 예. 장식돼 있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와 페르시아 간에 끈끈한 교류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겠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뿐도 아니고 사실은 그 좀 전문 용어로 어려운데 입수 쌍조문 석조라고 있고 화수 대금문 금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뭐 이 유물도 전형적인 사산조 페르시아계 유물이다 그러는데 두 유물이 뭐 하여튼 평면이 모두 원형이고 입수 쌍조문 석조라고 해서 나무가 서 있다는 입수거든요. 예. 나무 숫자니까. 그리고 쌍조문이라는 건 뭐냐면 양쪽에 가운데 나무를 배치하고 양쪽에 날짐승, 그러니까 예. 새들을 대칭시켜 가지고 원 밖에는 오글두른 연주대를 이렇게 배치한 거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입수 쌍조문 석조 뭐 아니면 화수 대금문 금구 이런 식으로 뭐 돼 있는 짐승이라든지 뭐 그 새 이런 것들 배치해 놓은 그런 뭐 유물들입니다. 이 모든 유물들이 신라로 망명했다는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자. 그러니까 쿠시나메에선 아비틴이잖아요. 네. 그 마지막 왕자의 고향에서 온 유물들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뭐든 이제 사산저 페르시아에 왔거나 혹은 영향을 받은 유물들 이렇게 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황남대충 북묘에서 확인된 은제잔도 심상치 않다면서요. 이 잔이 한 5, 6세기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 그릇 표면에 여인한 사람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어떤 점이 심상치 않아요? 그 이희수 교수 지난번에 쿠시나베를 처음 이렇게 예. 발굴했던 그분이 그러는데 이 여인상이 마치 이란의 아나히타 여인상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란의 국립박물관 이런 데 보면 같은 시대의 은제 제품 이렇게 보면 양각된 아나히타 여인상과 같은 어떤 매우 유사한 그런 그 제품이 있다는 겁니다. 아나히타라는 여신이 누구예요? 이게 뭐 고대 이란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여신이라는데요. 풍요와 전쟁, 뭐 농경을 관장하는 신이랍니다. 지금도 신격화돼 있어요. 예, 그렇답니다. 지금도 이란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에 축조된 아나히타 신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음. 여기저기 있을 정도로 고대 신상의 중요한 인물이다, 중심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여신상이 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국가의 정신적인 통합, 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신, 뭐 여신 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인물들이 이제 그릇이나 도구에 조각돼 있다는 거는 좀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예. 일반 교육품으로는 볼 수 없다, 보기가 음.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일반 교육품이 아니면 뭘까요? 예를 들면 뭐 최고위층의 신앙 의례라든지 예. 국가적인 통치의 상징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신라 왕실과 사산조 페르시아 왕실 사이에 고도의 교류가 있었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쿠시나메에서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족의 후예지 않습니까? 예. 아비틴. 이 이제 쿠시나메에서 신라 왕 테오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네. 귀순을 한다 그러죠. 망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렇게 난 다음에 신라 공주하고 혼인하잖아요. 그런 음. 이야기. 그런 교류 과정에서 어떤 그 심상치 않은 선물들이 음. 주고받았을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삼국사기 같은 역사서에도 페르시아 계통 문물이 소개돼 있다면서요. 예,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데요. 그 신라 흥덕왕 843년 이야기인데 흥덕왕이 굉장히 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앞다투어서 사치와 호화를 즐기면서 해외 명품만 선호한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몇몇 해외 명품들을 국법으로 금합니다. 요즘 지금 뭐 모르죠? 에르메스인가요? 뭐 에르메스, 뭐 샤넬, 뭐 프라다 뭐 이런 거 이제 네. 워낙 호화 제품들 많이 여자들이 네. 쓰고 남자들도 쓰니까 네. 국법으로 금해버립니다. 그 중에서 페르시아산 제품들이 있었던 거죠. 상당히 고가였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 흥덕왕이 금지한 명품 중에 이제 슬슬전, 그다음에 구수, 탑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페르시아계 물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슬슬이 뭐예요? 그 슬슬이라는 단어는 이란계어인데 세세, SESE, 네. 세세라는 건데요. 청색의 영롱한 에메랄드를 가리킨다 그러는데 네. 거기 보면 신당서 고선지전, 고선지라는 분이 왜 그 저 멸망 고구려의 그 후예 뭐 네. 장군이잖아요. 유명한 장군. 고선지 장군이 석국이 지금 우즈베키의 뭐 타슈겐트 네네. 거기거든요. 거기서 슬슬 10석, 10석을 획득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전은 뭐냐면 꽃 모양의 금,
혹은 뭐 광친하는 자개 조각 뭐 이런 걸 박아서 장식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슬슬전이라는 게 뭐냐면 수많은 에메랄드를 알알이 상감해서 만든 명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화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수와 탑등은 뭐예요? 이 뭐 구두 탑등이라는 게 양모를 주성분으로 해가지고 잔모를 섞어서 짠 페르시아산 직물인데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뭐 긴 의자 평상에 이제 까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구스보다는 탑등이 좀 더 섬세하다는 게 특징이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페르시아 카펫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신라 뭐 백성들도 이런 페르시아 카펫을 깐 걸상까지 수입을 해가지고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쿠시나메를 보면 그 신라와 이란 사람들이 경주에서 폴로 경기를 펼쳤다 이런 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단서가 몇 가지 있다면서요. 쿠시남에 이제 이란 대 뭐 신라 대 이렇게 A 매치를 벌려다가 너무 또 피 터질 것 같으니까 섞어가지고 뭐 세 명씩 섞어가지고 경기를 벌여서 네. 아비틴 팀이 2연승을 거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 원성왕 때인데 원성왕이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독서산품가 우리가 뭐 한국사에서 배우는 네. 그 유명한 독서산품가를 뭐 처음 했다는 분이잖아요. 예. 이분 무덤이 이제 원성왕릉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괴릉인데요. 그 괴릉하고 흥덕왕릉이라고 알려진 무덤 거기에 이제 지키고 있는 무인석상을 보면 전형적인 서역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 서역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경주 구정동의 그 방형 무덤이라 그래서 이제 네모난 사각형의 이제 무덤인데 거기에 이제 네 모서리에 보면 무인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굉장히 깊고 코가 이렇게 큰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구정동 무인상이 재미있다면서요. 예, 이 무인상이 왼쪽 옷깃만을 이제 바깥으로 접었고요. 그 가죽 장갑을 뭐 가죽 뭐 장화를 네. 신었는데 중요한 게 이제 페르시아 스포츠거든요. 폴로가 우리로 따지면 이제 격구 뭐 이 정도 예. 되는데 뭐 폴로용 스틱 같은 것을 두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폴로라는 스포츠가 페르시아 스포츠예요? 예, 그렇다는데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유래가 됐고 중앙아시아에서 크게 유행한 일종의 유목민족의 뭐 대표적인 스포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쿠시나메에서 그 페르시아 이주민들하고 신라 귀족들이 폴로를 경기했다는 건 예사롭지가 않네요. 저기 유물로도 좀 살짝 나와 예.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폴로뿐이 아니라 또 쿠시나메에 묘사된 내용을 보면 의미심장한 내용이 많다면서요. 또 뭐가 있어요? 그 보면 이제 천천히 뜯어보면 좀 많습니다. 쿠시나메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라 왕이 왕자 2명을 항거로 보내가지고 망명하는 그 아비틴 일행을 영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로 모신 뒤에 갖가지 뭐 연회를 베풀며 환대한다. 그리고 또 공주와 아비틴의 혼인도 허락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구조를 보면 뭐 사실 뭐 좀 떠오르는 내용이 뭐 있을 것도 같아요. 그게 뭐가 떠오르나요? 인도 공주? 뭐가 떠오를까요? 예, 그 삼국유사 보면 가락국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락국기를 보면 그게 이제 그 인도의 아유타국 공주인 허왕옥이 예. 이제 그 가락국을 도착하잖아요. 예. 그 다루는 내용을 보면 이제 쿠시나메하고 굉장히 이야기 구조가 흡사합니다. 어떤 부분이 흡사해요? 그 아유타국 공주인 허왕옥이 온 게 기원 후 48년인데요. 예. 그 수행원 20여 명을 이끌고 김해 포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그 가락국 김수로 왕이 직접 마중을 나오는데 그 이제 굉장히 허황옥 일행을 극진히 모십니다. 그리고 뭐 난초로 만든 마실 것, 그다음에 해초라 그래갖고 뭐 영릉향이라 그러는데 그것으로 만든 술 이런 것도 주고 무늬 채색이 있는 자리까지에서 거기서 자기하고 네. 옷 비단 보화 내주고 결국 소로왕하고 허황옥이 또 네.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왕자 거등왕을 낳고 뭐 이런 구조잖아요. 정말 이야기 구조 비슷하네요. 네. 이영만리에서 온 사람을 환대하고 그다음에 온갖 대접을 하고 결국 결혼을 하는 구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락국 김수로왕이나 사실 쿠시나메에 등장하는 신라왕 테오루 뭐 사실 모두 그 해 망명객들을 쿨하게 이제 받아들였다고 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빈으로 대접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결국 혼인 동맹까지 맺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세계화와 국제화의 기수?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요. 쿠시나메를 보면 신랑 테우르가 이란 왕자를 황금 왕자에 앉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황금 의자? 그건 거짓말 아닐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또 하나의 아이템이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네. 신라가 그 이상하게 하여튼 5, 6세기에 그 이 황금이 아주 그 번성을 합니다. 황금 유물이. 네. 그래서 뭐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 신라 그런데 그 국내의 문헌들 고고학 자료를 보면 신라는 역시 황금의 나라다라는 공식이 성립돼 있습니다. 그만큼 황금을 좋아했거든요.
얼마나 좋아했길래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삼국유사 지난주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라의 전성기에는 서울에 18만여 호가 있었고 그 중에 그 35채의 금입택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음. 나옵니다. 근데 당시 경주 인구가 얼마나 됐길래 17만 9천 호? 그렇죠. 예, 네. 18만 호 가까이 되는 건데 5명씩 따져봐도 얼마겠어요? 한 90만 명. 음. 4명만 따져도 뭐 한 60, 뭐 80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제 그 경주에서 황금을 입힌 집 그게 이제 금입택이라고 하는데 그게 35채나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랍 문헌들에서도 신라를 황금의 나라라고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중세 아랍 문헌을 보면 황금나라 신라 이걸 갖다 동방의 이상량이다 이렇게 앞다퉈 극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자면 그 중세 아랍 지리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알 이드리시라는 분이에요. 알 네. 이드리시. 이분이 그 천의 횡단 갈망자의 산책이라는 책을 1154년에 냅니다. 그때 그 이 책에서 신라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신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시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그곳의 금은 너무도 흔하다. 심지어는 개목걸이나 원숭이의 목태도 황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개목걸이하고 원숭이 목태까지 황금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드리시의 책, 네. 이 천의 횡단 갈망자의 산책이라는 책이 사실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책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네. 1138년에 시칠리 왕국의 로저 2세 왕이 위촉을 해갖고 지리학자, 천문학자, 화가 뭐 이런 사람들 총동원해가지고 네. 15년에 걸쳐서 만든 아주 이 완성한 역작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빙성이 높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알 이드리시뿐만이 아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리학자 중에 알 마크디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 갖고. 예, 그분은 뭐라면 966년에 신라인들은 가옥을 집을 비단과 금실로 수놓은 천으로 단장한다. 네. 식사 때는 금으로 된 그릇을 사용한다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금입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금을 입힌 집까지 집. 만들었을 네. 정도니까 뭐 어떻게 보면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 자료로도 입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고학 자료 보면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6세기 우리가 신라 그 적성 목각구문을 보면 예. 금관, 금동관, 팔찌, 금팔찌 이런 그쵸. 것들이 뭐 수없이 예. 나오거든요. 금관청, 천마청, 뭐 우리가 음. 금령청, 서봉청, 황남대청 뭐 이런 무덤들 보면 예. 나오잖아요. 그 쿠시나메에 보면 그 신라가 낙원이다. 신라 여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뭐 아름답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자들 뭐 되게 아름답고 그래서 네. 뭐 한류의 대상이고 그러는데 네. 그 신라를 쿠시나메에서 망명지로 추천한 사람이 마친왕이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마친왕이라고 이렇게 뭐 했더니 어느 분이 그 블로그에 들어와 갖고 마친왕은 마한 왕이다. 뭐 네. 그런 뭐 자기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네.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음. 그 사람이 아비틴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추천하면서 신라는 낙원의 나라다. 그리고 그 아비틴이 와갖고도 또 신라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추켜 세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요. 있다 그러는데요. 그 신라를 처음으로 이제 아랍어로 뭐 이거 언급한 게 이제 이븐 쿠르다드비라고 해서 네. 도로와 왕국 총람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필사본인데 846년에서 847년 사이의 그 필사본이라는 책입니다. 네. 거기 보면은 신라에는 금이 풍부하다. 그곳에 가는 무슬림들은 좋은 환경에 매료돼서 영구 정착해 버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에는 전염병도 없다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리학자 알 카지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203년에서 1280년까지 산 분이에요. 이런 말을 예. 했습니다. 알라의 은혜로 신라는 병을 치유하는 나라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고요. 공기가 깨끗하고 물이 맑고 토질이 비옥해서 불구자가 없다. 네. 그들의 집에 물을 뿌리면 용연향, 뭐 사양에 버금가는 뭐 향료라 그러거든요. 그 용연향이 풍긴다. 그다음에 전염병 질병도 없고 파리도 없고 갈증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네. 다른 곳에서 질병이 걸린 사람이라도 신라에만 오면 곧 완치된다. 그래서 신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착해가지고 떠나질 않는다. 이 모두가 또 알라의 은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라의 감명을 받았으면 집에서 용연왕이 풍기고 불구자도 없고 질병에 걸린 사람 신라에 오면 완치가 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카지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신라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다라고 찬사를 보냈죠. 얼마나 뭐 엄청난 극찬이죠. 그러니까. 네.
이 알 카즈미니 책이 신빙성이 되게 높은 책이라면서요. 근데 이 역시 이제 그 50명 정도 되는 네. 선현들의 지리서적을 참고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주 달고 뭐 인용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의 유적과 인류 소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학 책을 저술을 음. 한 거죠. 거기 이제 서문에 명시했는데 그만큼 이제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쿠시나베의 아비틴이 신라에 정착하기를 원했던 이유를 알 것도 같네요. 그렇죠. 뭐 신라에만 오면 환자도 뭐 말끔히 네. 낫는다 그러고 전염병도 없다 그러고 물을 뿌리면 뭐 향기가 난다 그러고 금으로 도배했다 그러는데 누가 뭐 떠나고 음. 싶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또 뭐 신라 여자들이 또 외모마저 또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근데 쿠시나베 보면 중국 왕이 신라왕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고 또 중국이 신라왕의 해상을 봉쇄하고 또 침공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또 반격을 받아가지고 중국이 쫓겨나긴 하지만 말이에요. 근데 네.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건? 예, 이게 단서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보면 문무왕조에 이렇게 나와요. 삼국을 통일한 다음 일인데 671년이니까는요. 예. 신라가 이 백제의 고토죠. 가림성을 공격해서 그 부여 임천에서 당나라군 5,300명의 목을 베었다. 그러자 당나라 총관 서린기가 신라 문무한테 네. 아주 그 모욕적인 편지 한 통을 보낸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문무왕은 음흉한 생각을 품고 그 중국 황제의 명을 어기고 이웃 나라의 우호를 속이고 있구나. 음. 옛날에는 충성스럽고 의로운 신하였는데 지금은 역적의 신하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신라왕을 협박을 예. 하면서 겸손한 뜻으로 도를 따르는 마음을 갖는다면 제사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음. 그렇지 않으면 사직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게 뭐 한마디로 말을 안 들으면 나라가 망해서 제사가 끊어질 거니까 조심하라. 뭐 이런 협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신라로서는 굉장히 그 정당방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실 당나라하고 손잡고 그 백제와 고구려를 이제 멸망을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예. 당나라가 내심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그쵸. 그러니까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야욕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음. 그 당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백제 고토에 우리가 오도독부를 뭐 설치하고 예. 그 백제 부흥 운동을 살짝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 지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꼈을 거 음. 아닙니까? 신라가 그래서 이제 669년부터 백제의 고토를 점령을 계속 해요.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고구려 부흥 운동을 또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가 신라를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고 뭐 그러는 거죠. 음. 뭔가 쿠시나메에서 중국왕이 신라왕을 모욕하는 대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실제로 675년에 네. 20만 대군을 동원해 갖고 매소성이라는데 지금 연천 정도 경기도 영천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라군하고 맞서는데요. 네. 신라가 이제 대대적인 반격을 해가지고 결국 그 이 당나라가 한반도에서 완전히 쫓겨나갑니다. 그게 이제 67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쿠시나메에서 중국군이 신라를 공격했지만 완패당하고 중국으로 쫓겨간 상황하고 흡사하네요. 그러니까 그 저희 651년에 이제 사단제 페르시아가 완전히 망했다 그러는 거고 이 당나라가 쫓겨나간 게 네. 676년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근접한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쿠시나메에서는 물론 신라 단독군이 한 게 아니라 신라하고 이란 연합군으로 표기가 돼 있는 네. 거죠. 거기서는. 좀 재밌는 상관관계인데 역사서에서 분명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특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쿠시나메 속 이야기라는 게 사실은 역사냐 실제로 네. 따져 묻는다면 사실 딱히 할 말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그런 그 구전이 있고 뭐 서사시는 있지만 음. 팩트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네. 증거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증거들을 찾고 해석하는 것들은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제 남의 장단에 맞춰 갖고 일하는 뭐 불량 국가니 악의 축이니 뭐 이런 식으로 폄훼하지는 네. 말아달라 이런 얘기고 뭐 혹시 누가 합니까? 우리 한국인하고 이란하고 뭐 피가 좀 섞여 있는지 안 네. 섞여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 어쨌든 인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란 사람들하고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실 이란이 굉장히 그 이 자원이 많기 때문에 네. 가깝게 해도 사실 우리가 손해 볼 건 사실 없거든요. 음.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고 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 용어들이 좀 나오고 해서 음. 보고 듣고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